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민생, 경제, 청년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이자 인재영입의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죠. 최근 정말 불철주야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후문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김 위원장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당의 인재영입 상황 그리고 총선에 대한 비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혁신위원장 하실 때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떤 기회로 모실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혁신위원들은 뭐 몇 분 나오셨는데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자주 출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제가 오늘 인터뷰도 원래 10시 반 생방송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인재영입 일정 때문에 혹시 9시 반으로 당길 수는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랬다가 또 오전 8시로 옮겼다가 다시 10시 반으로 이렇게 재조정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얼마나 미팅을 잡고 계십니까? 뭐 이제 시간 간격으로 대체로 이제 보게 되고요. 특히 뭐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짧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국을 다 다니십니까? 뭐 이제 이 전번 주 말에 광주, 뭐 전주 다녀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인재 영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다니시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 경제, 청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시긴 하셨는데요. 인재 영입의 기준과 원칙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제 민생은 우리 당이 이제 민생복지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 그리고 두 번째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을 튼튼하게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이제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것을 기본적인 원칙과 이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재위원회의 영입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바로 이제 인재의 기준은 예전에 이제 혁신위원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대 총선의 인재의 기준으로 이제 제시했던 바로 실력과 정체성과 이제 도덕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매우 심각하고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볼 때 역시 이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당이 좀 골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는 저속 성장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장 잠재력조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세계적으로 가장 집약된 경제 성장을 했으면서 동시에 가장 단기간에 불평등이 확대된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의 이제 평가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데 이제 현재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제 재벌과 가진 자들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실은 이제 독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까지 이제 펼쳐 나가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도 사실 밝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독재로까지 회귀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진단을 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 영입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 이런 박근혜 독주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것은 네. 이제 지금의 국민적인 요구에 기반한 정체성인데 네. 이러한 이제 정체성을 제대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사람. 대체로 이제 그 반대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네. 사실 이권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권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바로 그걸 위해서 본인의 삶 자체도 거기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이제 도덕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가령 강만길 선생님께서 예전에 네.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정체성 이것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필요하다. 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후보로 선정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리 후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실력, 도덕성, 정체성 세 네.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체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정체성. 봐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체성도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그 설명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어서 김상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정체성의 내용이랄까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민생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국민의 삶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본인의 삶 자체가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정체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점수를 매긴다면 예. 333입니까? 세 가지가요. 예. 기본적으로 뭐 333이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나 때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네. 비중을 조금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야권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적 비판은 너무 실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순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싸워서 이기는 게 별로 없다. 늘 저 사람들은 뭐 좋은 정책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뭐 됐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늘 밤낮 해가지고 지는 판 늘 저 사람들은 해봐야 좋긴 한데 지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걸 좀 승리하는 전략으로 만들려면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좀 전진 배치돼야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저 당이 실력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 당의 후보들과 이제 정치인들도 일정한 수준의 이제 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과 도덕성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자체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야말로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국민적인 삶을 위해서 싸워나가거나 또는 이제 정책을 입안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한 목표 지향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에 기득권에 안주하느냐 아니면은
국민들의 삶에 집중하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점점 궁금합니다. 김상곤 위원장님이 새로 모실 네. 인재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까지 영입된 인재들, 이거는 김상곤 위원장님의 작품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위원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예, 작품이다. 이렇게 작품이죠.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을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까지 영입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영입된 분들도 상당히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영입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국민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의 이제 인사들이 영입되었다고 봅니다. 예전과 달리 상당히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분들이 영입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일 잘 모신 분은 어떤 분 같으세요?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대체로 뭐 표창원 교수님이라든가 양양자 네. 전 상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주목이 좀 높아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창원 교수,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역시 그분은 삼성맨이더라. 예컨대 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9년 동안 사실 삼성이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이제 뭐 그 보상과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올림 같은 인권단체들은 그게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분의 인식은 그래도 그동안 삼성이 노력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서 오래 근무해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 우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분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궤적과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분의 진실성 그리고 그분이 자기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력으로 겨루는 그런 과정들이 존중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 의견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인재 영입 몇 명 정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해요. 분명히 더민주는 설날 전에 거물 인재를 발표할 것 같은데 언제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당에서 종편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인재영입위원장 돼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찾느라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을 이제 접촉도 했고 현재 이제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종편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종편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또는 종편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많이 이제 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정체성에 잘 맞는 분들을 영입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바로 성장하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구조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 정체성의 컬러가 진보입니까? 저는 이제 그 혁신위원회 할 때 저희 이제 당의 정체성을 논의하면서 이념적인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지향,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민생복지정당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것은 뭐 진보와 보수 이런 이념적인 또는 색깔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네. 그런 방향으로서의 이제 바로 민생 복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전문가를 쭉 영입하는 듯 하더니 예.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이라든가 예. 박주민 세월호 가족 대책위 그 법률 예, 예. 대리인을 모신다던가 예. 드디어 색깔을 드러냈다며 예, 예. 조선일보 같은 예.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예. 저당의 색깔은 네. 저런 진보다, 예, 예. 좌빨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런 보수 언론의 공격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인재 영입 예, 과정에서요. 예, 그리고 예. 어떻게 좀 넘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예, 전문가라는 게 그 네. 영역별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영역이라는 게 네. 뭐 산업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사회 활동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네. 정치 사회적인 분야도 있을 아하. 수 있고 시민 활동 분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골고루 섭렵해서 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좋은 분들을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영역과 관련해서 네. 몇 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서 비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보수 언론의 침소봉대. 예, 그렇죠. 이렇게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예.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발굴하시오 이런 예, 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한 사람의 기준 이런 것은 좀 어떤 거였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 바로 이제 현대 사회가 아주 다양한 사회고 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지향이 네. 바로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력과 정체성과 도덕성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 여러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운동권 정당은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 이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도 않는다라는 예, 말씀을 하셔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워낙 이제 편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네. 운동권 정당이라는 것은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전에 운동권 정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글쎄요, 그거 자체도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네.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예전에 했던, 사회운동, 시민운동, 그러한 경력만을 가지고서, 뭐 이제 정치를 한다든가 아하.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라고 이제 저는 해석하는데요. 네. 근데 한 인간이 이제 성장하면서 때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것을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그러한 목표로 이제 삼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지난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활동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종다기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예. 한 틀로 정당이라는 한 틀로 모셔서 이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이 좀 공간을 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재영 영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당의 지도부가 그분들이 좀 잘 활동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예, 뭐 이런 예. 걸 좀 만드는 역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예. 그런 정도로 당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열심히 했냐? 예, 예, 그것도 그렇죠. 못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비판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이제 지나온 민주화 과정 속에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을 한 분들의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 눈물겹도록 가슴이 시리죠.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활동과 운동 이런 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바로 이제 정당이 오케스트라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정치를 최고의 예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이제 그 최고의 예술을 연주하고 이제 기획할 네. 그것이 이제 정당인데 이 정당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문성을 포용하면서 네. 그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목표를 다 같이 향하도록 조율해 내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네. 우리의 정당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에게서 등돌림을 네. 당하고 네. 또 혐오감을 받고 이런 경우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야권의 분열 양상을 예. 보면서 더 등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호남 민심을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예.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경우에도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호남만 갖고 그러냐? 예.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면 이제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호남을 좀 지역을 다니면서 인재 영입을 해보셨나요? 만나셨습니까? 저번 이제 주말에 가서 예. 그쪽에서 이제 추천하는 분들도 이제 만나 뵙고 네. 또 호남의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모으시는 분들도 이제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네. 예. 호남 민심의 실체라는 게 어떤 거든가요? 호남은 전통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발전을 네. 중심에 놓고 이제 사고하는 그런 지역이죠. 물론 다른 지역도 이제 그러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네. 특히 호남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더욱더 이제 두드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네. 늘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상황을 보고서 많이들 실망하고 네네. 또 등 돌리고 이제 그래 왔던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60년 전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더욱더 이제 커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네. 분열되고 이제 또 국민의당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호남의 민심은 더욱더 이제 무관심 쪽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러나 이제 최근의 상황 네. 문재인 대표가 최종 종합적인 결심을 하고 네.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백의종군 자세로 들어가고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네. 김종인 체제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제 다시 한번 약간의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전에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했던 데에서 네. 이제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겠는가 하고 아하. 이제 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린 건 아닌데 예. 약간 자리를 고쳐 앉으신 그래서 예, 예. 좀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예, 이렇게 예. 관찰하고 어떻게 있는 변화되나 혁신이 과연 되는 제대로 것인가 되나. 하는 걸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예, 예. 그분들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보위 전력 예. 또 사실 지난번에 그 90년대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패와 연루됐던 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지난 주말에 네. 광주 가서 이제 5.18 유가족들과 또 광주 시민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과가 이제 본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위에 참여한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거다. 그러나 이제 참여한 이후에 네. 헌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한 역할은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법적인 판결대로 이제 그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리더십이 굉장히 확고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흔들리는 리더십이었다면 이번에는 확고한 리더십이 정착됐다 이런 현역 의원들의 평가도 있던데요. 곁에서 보시기에는 좀 그 리더십이 어떤 것 같은가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리더십은 김종인 위원장이 사적인 욕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오랜 학자 생활과 정치 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본인의 이제 독특한 리더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스타일의 리더십이 바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혼란 상태에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그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제 새누리 비대위를 했던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분이 워낙 그 독주가 좀 있으셔가지고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만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상 총선을 코앞에 두고 권력 공백 사태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도 하거든요. 그럴까요? 이분이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과정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박근혜 그 선대위 2012년 그때 이분이 했던 것을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그것이 이제 관철되느냐를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분이 이야기한 게 바로 공정한 성장,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은 사실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이전에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전부터 사실 당에서 이제 정체성으로 존중해왔던 사안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 구조였었는데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정식으로 구현해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이제 가령 그만둔다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찌됐든 뭐 이런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선 후보죠. 그리고 또 김상곤 전 그 교육감으로서 혁신적인 정말 성과를 냈던 분, 이 두 분이 계실 때는 막 흔들다가 국보위 출신의 김종인 위원장이 오니까 다 조용히 한다. 야, 이건 또 어떤 아이러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부의 리더십을 잘 존중하고 키우는 정서, 문화, 정치 발전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정통 야당이 사실은 그동안에 대표를 뽑아놓고 대표를 흔드는 걸 그냥 다반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7, 8년 동안에 열 몇 분의 이제 대표가 바뀌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정말로
정당 조직으로서 또 일반 조직으로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팔로워십과 이제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일정한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그 뽑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없이 일부에 의해서 흔들려 가지고 낙마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건 바로 이제 당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과정이 지속됐는데 문재인 대표도 이제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홀히 한 듯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리더십이 존중되고 그것이 세워지면서 당이 수습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네. 그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네. 바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할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예? 아니 저는 이제 리더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그래도 자신에 혁신위원장을 대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천되도록 하는 거기까지 이제 제 역할이었는데 실제로 혁신위원회 하면서 네. 이 정과 달리 4차례 당무위원회 열리고 2차례 중앙위원회 열리면서 네. 거기에서 혁신안들이 모두 당원과 당규로 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로 이제 저는 일단 마무리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제정된 또 개정된 당헌 당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이제 바란다면은 이 개정된 당헌 당규가 그대로 잘 준수되면서 네.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상곤 혁신안은 지금도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대로 혁신안이 잘 관철돼야 이 당이 좀 새로 태어나는 좀 기업을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정례 조사를 했더니요.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40.6%, 더불어민주당이 26.9% 그리고 국민의당이 13.1% 이렇게 분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MBN 조사인데요. 좀 상승했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사실상 이 지지율은 그 분당 전의 지지율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은 오르고 있지만 선거 상황은 엄혹해진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인재를 잘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선거 전략도 요구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잇따라서 한국 경제를 상당한 정도로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민생을 이제 파탄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에 합당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후보로 제시하고 그걸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국민들의 밥상을 차려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제 호남 민심, 호남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 그리고 이제 정당 발전 과정에서 역할 한국 정치에서 역할 이란 것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호남 민심에 적합한 그러한 야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을 더불어민주당을 좀 탄탄한 정당으로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양극화 그리고 소득 불평등, 불공정한 문제 그리고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뭐 이런 점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팀을 짜서 팀플레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일여다야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도 있고 또 정의당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져 있는 구도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진단과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연대에서 간혹 나타났던 뭐 자리 나누기라든가 또는 이권 나누기 형식의 그런 야권 연대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중심에 둔 야권 연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야권 연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보다 이제 심도 있는 고민과 또 대화와 소통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뭐 부분적인 야권 연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제대로 이제 성숙되고 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연합 정치 2.0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선거 앞두고 후보 단일화 해서 지역별로 막 골방에서 논란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찢어서 여기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떤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상을 공유하고 지금부터 선거연대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흔쾌히 좋다고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비토를 놓으셨어요. 김상곤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 대표가 이제 이전에 바로 이제 정의당과 전략연대 협의체 구상도 이제 이야기했노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연대 취지에는 이제 저 자신도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언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심은 더불어민주당 체제를 어떻게 추스리고 이걸 선거 체제로 제대로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보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누구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깜짝 인사가 준비돼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구성애 선생님 영입 안 되나요? 김영란 영입 안 합니까? 뭐 김영란 대법관 대법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가 영입이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님.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앞으로 문재인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명씩 발표하십니까? 그리고 최종 몇 명까지 인재 영입할 계획이십니까? 김상곤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기대 만땅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성공한 전문가가 아니라 가령 청소노동자 같이 또 다른 대표성을 가진 인재를 영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운동 제대로 할 수 있게 야권연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총선 때는 선거 직전까지 야권연대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런 지적도 있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청소노동자 같은 또 다른 대표성을 가진 인재 영입 계획 있으신지,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발표하실 건지, 앞으로 몇 명 인재 영입하실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을 네.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민생복지정당으로 그러니까요. 했고, 네. 이번 인재영입위원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도 이제 민생복지로 보고 있어서 네. 사실 그런 이제 민생과 관련되는 분들도 영입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몇 분이 응하실런지 실제로 이제 그런 데서 활동하거나 실제로 몸소 그 속에서 본인이 성장하신 분들이 정치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어색해하고 서먹해하는 분들이라서 네.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영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떤 직군인지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직군만. 뭐 이제 대체로 뭐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상인 뭐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아, 그렇군요. 네. 비정규직 중소상인 중에 예. 영입 대상을 지금 그 말씀을 드렸고 예, 그분이 예. 결심하기를 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예. 이건 뉴스네요. 예,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예, 뉴스가 예.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몇 명 영입하실 건지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은 네. 총선에 직접 결합하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재 영입할 때는 네. 총선에 참여하든 안 하든 이제 네. 좋은 분이라고 하면 이제 다 참여를 시켰는데 네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1차적으로는 아.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무한정 영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2차로는 우리 당의 이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면서 우리 당의 발전에 네. 함께 진력하실 분들을 또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네. 이것도 이제 현재 그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예. 오늘 오전 조선일보 보니까 양산까지 기자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예. 기사가 예. 나왔던데요. 지금 뭐 쉬실 때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총선에서 문재인 역할론이 다시 예. 또 부상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위원장님께서는 험지 출마를 예. 주장하셨습니다. 예. 부산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예. 입장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총선은 출마할 뜻이 없다라는 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뭐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제 비록 네. 예전 대표 출마하셨을 때 불출마 선언을 하시긴 했지만은 네. 지금은 우리 당의 상황 또 20대 총선의 상황 이걸로 봐서는 문재인 대표께서 험지 출마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당시도 말씀드렸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는 초선 의원인 배재정 의원이 내려가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저도 알고 그럼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판단해서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표가 부산으로 가는 게 험지냐라는 예.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은 뭐 예전보다 네. 야당 지지도가 조금은 높아졌다고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부산이 18명의 의원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문재인 대표가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다. 나머지 17명은 다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조경태 의원이 또 새누리로 탈당해서 입당했기 새누리당으로 갔죠. 때문에 예. 더구나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에서 지난번 선거 때 이제 지지율은 30% 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 다수제이기 네. 때문에 사실 한 명밖에 이제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사실 뭐 안타깝게 생각하면 최인호 지금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몇몇 분들은 아주 근소한 차로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이제 어려운 지역이죠, 사실. 일정한 수준의 네. 지지도는 있기는 하지만은 네. 당선까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결심해서 네. 바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면은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이 이제 전국 정당화되는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에서 바람을 좀 일으키면 부울경 전체를 예, 좀 예, 판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이 대구 경북까지 이어지면서 예. 아래로부터 위로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예. 수도권에까지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여전히 어차피 이제 대선 후보고 예, 내년에 예. 대선 출마할 계획이기 예, 때문에 예. 선거 비용을 또 발생시키면서까지 내가 굳이 예, 지역구 출마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예, 예. 강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간혹 이제 본인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다 일리가 있고 네. 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의 지금 상황에서 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인가, 그리고 당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롭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예. 문재인 대표한테만 험지 출마하라 그러냐. 예, 예. 김상곤 위원장님도 험지에 나가서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사실 혁신위원장 나오면서 네. 혁신위원회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또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총선 불출마가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했는데 네. 아직도 이제 우리 당의 혁신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출마를 접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경우가 혁신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경우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예, 험지로 예, 가서 뭐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승리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좀 가지고 오면 당에 예. 큰 도움이 되는가, 또 다른 혁신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지금도 혁신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제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노선이 그 꼭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출마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요 말하지 마세요. 미리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예, 예.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예, 예. 지금 선거판을 보면 야권이 중도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예, 있습니다. 예. 누가 중도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승패가 갈린다. 예, 이런 지적, 그런 분석, 예, 예. 진단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도, 그렇지만 대중의 요구랄까요? 이런 것은 예. 보편적 복지, 민생, 예, 예. 특히 뭐 전월세 문제, 뭐 비정규직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예. 뭐 또 가계 부채 문제, 온 종류의 의제나 문제들은 사실 복지 요구가 크고, 예. 그래서 사실 진보적 요구가 더 거센 거 아니냐. 예, 그 현실 정치권은 중도 싸움이라고 하는데 민생의 요구는 진보적 의제 아니냐. 예. 이 간극이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중도를 규정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중도는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 유권자들 중에서 중도로 이제 모두 그냥 칭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속에는 이제 무당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그런데 무당층의 성향을 보면은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생 복지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 네. 이런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뭐 이제 진보 보수와 관련해서 그걸 중도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단지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무당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제대로 이제 야당 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네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 지향 물론 그 진보와 보수 이런 이제 색깔과 관련해서 네. 중도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현실 정치 속에서 정당의 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민과 중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잡느냐 네. 아니면은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 정책 방향을 잡느냐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제 애매한 중도라는 것은 거의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애매한 중도는 없다. 노선을 좀 분명히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요. 근데 당 안에는 여전히 이제 중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조율할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 앞두고 많은 국민은 그래도 1대1 구도가 돼야 승산 있는 게임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예외다. 호남에서는 이 새누리당과 야권 1대1 구도로는 안 되고 호남에서는 좀 경쟁하는 판을 만들어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이번 총선에서 야권과 여권이 1대1 구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야권 연대가 추진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지분 나눠먹기 식의 이제 그런 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점에서는 이제 호남도 그렇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비록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야권 연대가 원칙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구현되려면은 사실 국민의당과 그 연대의 소통과 네.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이제 가능할지 그건 아직은 의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의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쟁점 법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선거법이 급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뭐 예비 후보들도 뭔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 우선 그걸 먼저 좀 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있는 법안들도 있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좀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쟁점 법안 일부는 좀 합의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쟁점 법안들이 전부 시운해고 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재벌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책적으로라도 그 합의하는 틀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당도 본인들이 이제 선명한 야당 그리고 여당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자임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책 연대의 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당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책 연대 틀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야권 큰 어떤 기구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범야권 기구 이런 거 심상정 대표가 제안했는데 뭐 그런데 국민의당도 좀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불평등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컨대 뭐 법인세 재벌에게 부과하는 법인세 그 세제 구간도 너무 벙벙하게 해놓은 거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싸우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싸우는 사람을 이번에 인재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투철한 의지를 갖고 신념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네. 정당의 이제 그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로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정당, 네. 프랜차이즈 정당 이런 표현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집단적인 지성이라든가 집단적인 추진력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와 운영 방식이 안 되었었다. 네. 그건 다른 면으로는 또 이제 리더십 문제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리더십 문제와 조직 체계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정비되어 나가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잘 영입하는 것도 네. 참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왠지 좀 새로 모실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싸우고 전문성도 있고 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곤 위원장님 인재 영입하시는데 총선에서 위원장님께 부과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뭐 인재 영입 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하면은 제가 이제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선거 때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거 때는 물론 이제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고 어떤 후보들을 후원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나서는 네네. 분들이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뽑아놓고 그 뽑은 분들 AS 하러 아니요, 이제 그분들은 새롭게 이제 뽑은 분들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활동해 오신 분들, 그러나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바쁘시겠네요. 이제 새로 사람도 뽑아야 되고 기존에 활동을 했지만 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 또 그 후원을 해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저희도 주목해서 위원장님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정말 전국의 시도 교육감님들이 진짜 그 대책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국가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 말에 충실한 교육청은 3천만 원 예산을 주고 안 그런 교육청은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가 포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를 묵살하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로 시작된 게 2007년부터입니다.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10년도 안 된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지방교육 자치를 흔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또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느니 또는 이제 지방교육 자치가 문제가 많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도 변경까지도 이제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한데 참으로 이제 잘못된 시도죠. 그것은 지방교육 자치가 우리 국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여망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제 짓밟고 또 막아서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잘못된 조치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누리과정 압살 과정도 실은 엄청난 이제 폭압이라고 봅니다. 이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 지방교육 자치 그리고 이제 지방 교육 자치의 이제 자치체의 예산권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이제 또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이고 이제 조치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3천억 예비비를 말 잘 듣는데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화법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 한국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은 우리 많은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께서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것이 잘 되도록 늘 바라는 사안인데 이것을 막아서고 짓밟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피해 보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20만 원씩 하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당장의 피해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자체도 지혜를 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리과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국가 재정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특히 보육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리 지금 시행령을 꼼수로 바꾸고 그리고 법까지 바꾸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국민들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밖에 없는 이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느냐가 최고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건 당연히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획책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책임지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촉구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엄마들이 나서야 된다. 어머님들이 나서서 이런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1시간 정도 너무 금방 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2시간 예약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이제 좌절을 심어주고 안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왔던 분들이 더욱더 등을 돌리게까지 이제 되었다는 걸 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정당의 부침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애정과 이제 또 관심으로 더욱더 아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바로 현 박근혜 정부를 한편으로 심판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인 미래 잠재력을 얼마나 확충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을 가름하는 선거가 이번 20대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욱더 잘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호소가 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